안녕하세요.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내 배려와 호의가 당연시 되는 것만큼 빈정 상하는 일이 없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푼 건데 어느새 그전보다 이상의 배려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야멸차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끝내 내가 이런 소리 듣기 위해 그런 게 아닌데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배려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이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내가 내 호의를 괄시하고 당연시 여기는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나를 당연시 여기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뭐든 요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뺏기기 전에 완전히 내 삶에서 잘라내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해내야 하는 일이기에 저도 한치의 틈을 내어주지 않고 뒤돌아서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시험을 준비해서 세무사가 될 수 있었어요. 워라밸과 전문직이라는 걸 다 따져보고 결정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100% 적성에 맞춰서 결정한 진로이기도 했어요. 원체 돈 문제에 누구보다 단호하고 저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구두쇠로 소문난 저희 아버지의 조기 교육 덕분일 거예요. 돈은 돌고 돌긴 하지만 다시 내게 되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쓸 곳과 최대한 아낄 곳을 나눠서 소비를 해야 한다가 저희 아버지의 교육 중에 하나였어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어머니 대신 늘 장을 보고 인터넷 쇼핑으로 최저가 검색에 도가 트신 아버지는 아낄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의 기지를 발휘해서 100원 한 푼, 아니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돈을 아끼셨어요. 근데 또 막무가내로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에 집착하다 보면 더 소중한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에 내가 돈을 쓸 곳, 내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돈 앞에서 너그러워지실 줄 알았죠. 그런 아버지의 기질은 오빠가 아니라 제게 대물림 됐더라고요. 근데 매일 세무사로 일하면서 돈이 줄줄줄 새는데도 모르는 사람, 돈 계획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야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경제적 관념은 더 견고해졌어요. 한때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벌 수 있을 때 돈을 벌어놔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해서 대인관계나 취미도 모두 쉬고 정말 일만 한 적이 있었어요. 30 초반 그 한창 좋은 나이에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은 건강에도 무리가 가는 게 매일 앉아서 주구장창 일만 하니까 체력도 몸도 엉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르거나 늘씬하진 않지만 늘 키 167에 몸무게 58kg로 늘 유지했는데 언젠가 몸무게 앞자리가 6으로 변하더니 점점 70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운동량은 없는데 살이 급속도로 붙으니 허리도 다리도 안 좋아져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제 삶의 운동이라는 취미를 우겨넣기로 했습니다. 혼자 하면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안 되고 말로만 운동한다고 할 것 같아서 아예 동호회 같은 곳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마침 오빠에게 안 타는 자전거가 있어서 그걸 얻어와서 자전거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만나서 강변을 따라 쭉 줄지어서 라이딩을 하면 힘들긴 힘들어도 성취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움직이니까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건강만 되찾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인연도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은 저와 같은 자전거 동호회 사람이었어요. 일렬로 줄지어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앞사람이 뒷사람이 잘 따라오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 라이딩을 할 때마다 제가 그 사람의 앞줄에 서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2번, 3번, 4번, 5번이 되자 좀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호회 사람들끼리 뒤풀이 겸 회식을 하게 된 날,
그 사람이 늘 제 뒤에 있던 게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 사람은 알딸딸하게 술이 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 매일 일부러 연희 씨 뒤에서 자리 잡는 거 아세요? 아, 정말요? 어쩌지? 아, 근데 왜요? 그냥 연희 씨가 가다가 수시로 제가 오나 안 오나 확인하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챙김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어요. 연희 씨한테 챙김 받고 싶어서. 시청 공무원으로 저보다 3살 연상인 그 사람은 평소에 동호회에서 만나면 말수도 적고 굉장히 과묵했거든요. 근데 좀 친해지고 술이 들어가니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애교도 있고 저도 술이 들어간 터라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 번호도 교환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는 곳이 멀지 않아서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는 날이 아니어도 둘이서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제가 집에서 가까운 가구점에서 좀 애매한 크기의 서랍장을 사서 배달비 아끼겠답시고 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들고 걸으니까 확실히 무겁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가구로 옮기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 어디냐고 묻더니 5분 만에 택시까지 타고 튀어와서 들어줬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얼굴 보는 일이 많아지자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게 됐고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 34이었고 남편은 37이어서 급할 게 없긴 했는데 저나 남편보다도 저희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그해 위암 중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었어요. 수술은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으셨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때도 물론 어머니께서 병마를 잘 이겨내시고 오래 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내게 확신이 있고 마음도 있다면 얼른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남편과는 만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고 조금 결혼식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시댁에서도 그런 제 의견을 이해해 주셨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도 있었고 처음 찾아간 시댁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딱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긴 했네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그 전에 남편과 시댁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누이에게 아이가 넷이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머, 애가 넷이야? 아직 30도 안 되지 않았어? 27인가 8인가. 그렇긴 한데 다 진영이 애가 아니야. 둘은 진영이가 22일 때 결혼해서 낳은 애들이고 둘은 이혼하고 재혼한 남자가 데려온 애들이야. 와, 굉장히 다사다난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운이 없었나 보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애가 넷이라니 진짜 힘들겠다라고 넘겼어요. 근데 시댁의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시누이에 대해 했던 생각은 모두 아까운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재혼한 상대하고도 요새 사이가 안 좋아서 시누이는 본인 애들 둘만 데리고 거의 친정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도 시누이가 시댁에 있었죠. 제가 가서 인사를 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누이는 속이 안 좋다고 밥을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속이 안 좋다던 시누이는 거실과 주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진짜 기겁을 했는데 그렇게 오고 가면서 식탁 위에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저도 남편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겼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갈비찜 큰 거 하나는 들고 유유히 거실로 나가더군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질색을 하면서 한 소리를 하셨어요. 너는 속 안 좋다는 애가 뭘 그렇게 집어먹어?
먹으려면 접시를 가져와서 덜어가든지 옆에서 같이 먹던지 하지. 연희 앞에서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내가 뭘 하나 먹어보고 싶어서 그랬어. 뭐 난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서서 손가락으로 집어먹지 말라는 거잖아. 연희가 집에 가서 사돈 어른들 앞에서 흉 봐. 언니, 가서 쟤 욕할 거예요? 곧 가족들 사이에 뭐 이런 걸로 흉을 봐요? 내가 흉을 왜 봐요? 근데 속은 괜찮은가 봐요. 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딱히 자리 잡고 먹고 싶진 않네요. 야, 서진영, 너 지금까지 갈비랑 만두랑 몇 개나 먹은 줄 알아? 자리만 안 잡고 먹었지.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끼 식사 다 했어. 저를 당황스럽게 한 신우의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부모님과 저와 남편이 식사를 끝내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방 안으로 들어가 있던 그 대화를 깨고 갑자기 신우이가 본인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아,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봐, 이거. 희준이 목에 상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게 있냐고. 아, 그거 오늘 희준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면서 들었는데 애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생겼다고 선생님이 그러더라. 깊은 상처도 아니고 좀 빨개진 거라 아까 연고 발라줬어. 아유, 넌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래. 엄마는 그걸 믿어? 다른 애들이 그랬는지 어린이집 선생이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서진영, 너 그 목소리 안 낮춰? 너 아까부터 손님 와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아, 그게 뭐? 내 아들 몸에 상처가 났는데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전화해서 CCTV라도 확인해야지. 아, 진짜. 엄마 왜 이런 걸 진작 말 안 해줬어? 벌써 저녁이라서 지금 전화해서 따지면 나만 밤늦게 연락하는 진상 학부모 되잖아. 아무리 봐도 지금도 충분히 진상인데 신우이는 목소리도 크고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하고 지 말만 하는 이기적이고 아나무인한 성격에 인성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한 번 이혼을 하고 지금도 거의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보고 있어서 더 화가 나는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지 말만 하는 신우이에게 뭐라 하긴 했는데 진짜 제 동생이었으면 반 죽여놨어요. 신우이는 인성뿐만 아니라 무능력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일만 전전하다가 시댁에서 물심양면으로 대출을 받아서 네일샵을 차려줬대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그것도 거의 반년 동안 차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신우이가 난리를 쳐서 받아낸 거라고 합니다. 차려줬으면 성실하게 일해서 돈이라도 잘 벌지. 아주 멋대로 열고 싶을 때 문 열고 문 닫고 싶을 때 문 닫고 쉬어서 벌이도 시원치 않다고 해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를 못할 수준이었죠. 밑이 빠진 장독처럼 시누이 탓에 시아버지께서 커튼 시공 일을 하시면서 버는 돈도 족족 다 새어나가고 시댁에서는 저와 남편의 결혼에 정말 10만 원도 도움을 못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작지만 국밥집을 운영하셨는데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쯤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폐업 단계까지 가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셨죠. 근데 신혼집은 어차피 아버지께서 막내딸 결혼한다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모은 돈과 함께 5억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매하기로 했기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신우이는 첫 번째 결혼은 물론 두 번째 결혼과 그 후에도 다달이 생활비나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댁에 손을 벌려서 뭐든 받아내는데 남편은 같은 자식인데도 도움 하나 못 받는 게 안쓰러워 보이긴 했어요. 남편도 벌이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 의기소침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제가 먼저 돈 쓸 곳이 있으면 나서게 된 것 같네요. 어차피 이제는 가족이고 경제 공동체인데 더 벌고 더 여유 있는 사람 있으면 뭐 어때요? 생활비는 공동으로 모으고 집은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천천히 공동 명의로 하자고 서로 동의를 했어요.
그 후 상견례를 했고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항암치료 중이시기에 머리가 좀 빠진 상태라서 가발을 착용하고 상견례에 참석하셨어요. 수술도 끝나고 좀 호전된 몸 상태에서 참석할 수 있다고 다행이라고 하셨죠. 어머니의 몸 상태는 정말 좋았고 남은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씩씩하셨네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건강이 다시 예전처럼 좋아진다면 전 재산을 모두 바쳐도 좋다고 생각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도 한 번 빼먹지 않고 다니셨어요. 그랬기에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 어머니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끝내 암과의 싸움에서 어머니께서 지고 말았을 때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가 끝나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다, 몸이 안 좋아지면 뭘 배워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은 어머니가 그렇게 눈을 감으시다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현실 같지가 않았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를 납골당으로 모시고 아버지와 오빠와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면서부터 점점 정말 어머니가 내 곁을,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났다는 생각에 서서히 제 속 안에 있던 기둥 하나가 뿌리째 뽑혀서 무너지는 것 같았네요. 앞으로 10년은 거뜬히 건강하게 사실 거고 그만큼 함께할 시간이 있다고 믿었는데 누구도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의심 한 통 하지 않았던 터라서 더 충격적이었고 인생이 참 더덥고 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근데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그 슬픔이 다 정리되기도 전에 한 가지의 문제로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결혼 전부터 결혼하고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임신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임신 준비를 할 의지가 생기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획대로 아이를 가져야겠는지 눈치도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럴 기력도 기분도 아니라서 피했죠. 하루는 또 자기 전에 다시 임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길래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여보, 아직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달도 안 지났어. 그런데 나한테 체력이나 기력이 남아있겠어?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줘. 나도 내 감정 좀 정리하고 정리가 되면 그때 당신한테 말할게. 당신 솔직히 말해봐. 사실 장모님 돌아가셔서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건 핑계고 그냥 이 집 명의 나랑 공동 명의로 돌려주기 싫어서 수쓰는 거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여러분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혼 전에 1년 정도 뒤에 천천히 아이를 갖고 그 후에 집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서약서로 날짜를 정해서 이행을 해야 한다, 꽝꽝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좀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어머니를 잃은 제게 너 핑계지? 명의 바꿔주기 싫어서 이러지? 이렇게 묻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지고 진짜 질린다라는 게 뭔지 실감이 나는데 저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성질을 냈어요.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무슨 감정도 생각도 없는 짐승이니? 내가 뭐 영영 안 바꿔주겠대? 당신이야말로 뭐가 그렇게 급한데? 배우자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당장 임신이 문제고 집 명의를 당신 이름 들어간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해? 당신이야말로 공동 명의 하려고 애가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아니, 나는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어련히 바꿔줄까. 우리가 앞으로 몇 년 같이 살 유예를 정하고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혹시나 내가 약속 안 지킬까? 집 명의 못 바꿀까 봐 무서워 죽겠어? 진짜 질린다.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 입장이 우선이야? 남편은 끝내 제게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된 게 아니었어요. 후에 조금이라도 다툼이 일어나면 바로 남편은 집 명의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그렇게 나를 무시하니까 여태까지 명의 안 바꾼 거 아니냐. 너 지금 네 명의인 집이라고 유세 떠냐. 집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믿지도 못하면서. 등등 아무 때나 상황과도 관련 없이 집 명의 문제를 꺼내 사람 속을 긁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계속 재촉을 당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심리 아시죠? 또 동시에 왜 남편이 이리도 공동명의에 목을 매는지 미심쩍더라고요. 상황 판단 못하고 그저 본인 입장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 동생이랑 똑 닮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람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한 저이기에 더욱이 그런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더 당장 공동명의로 바꾸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명의 문제로 저와 남편의 감정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요. 남편은 시비를 걸다가 또 이렇게 끝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지 나중에는 본인이 먼저 수그리고 사과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찰나고 반복되니까 사람이 지칠 수밖에요. 심지어 이런 저희의 싸움에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오긴 했어요. 한 번은 또 대판 싸우고 남편이 이틀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나이 40이 거의 다 돼서 가출을 한 겁니다. 지 집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없다고 하고 나갔어요. 연락도 한 통 없어서 어디 찜질방이나 친한 친구의 집에서 자나보다 했는데 돌아오는 주말에 남편이 집을 나가 어디로 갔고 누구에게 저와 있었던 일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전했는지 알 수 있었네요.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남편이 집에 온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주말 아침부터 저희 집으로 당당하게 비밀번호까지 누르셔서 들어오신 거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어떻게 들어왔겠니? 문 따고 들어왔지. 준호가 알려줬다. 아주 애가 꼴이 말이 아니더라. 속상하고 억울해서.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상스럽게 말이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고작 명의 문제로 싸워? 목구멍까지 그 상스러운 문제 어머님 아들이 먼저 얘기 꺼낸 건데요. 라는 말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그리고 애써 침착하게 조곤조곤 설명을 했어요. 저도 싸우기 싫어요, 어머님. 이 문제로 왜 싸워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남편이 당장 안 바꾸면 어떻게 될 것처럼 굴잖아요. 저는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아이도 생기고 천천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오히려 저를 몰인정한 사기꾼으로 모는데 저도 화가 나죠. 아니 그럼 그냥 바꿔줘도 되잖니. 너야말로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니?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해. 네? 막말로 너 지금 우리 아들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세상에 준호 말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공무원이라서 직장 안정적이지 성실하지 믿을만하지. 뭐가 어쨌다고 죽어도 못 바꿔준다고 고집이야. 너 참 이상하다. 이렇게 갑질하려고 집 사서 내 아들 데려갔니? 무시를 해도 정도가 있지. 너 이거 준호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나 네 시애비 우리 가족 모두를 다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이 집 제 돈으로만 구한 게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제 명의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남편한테 1년 정도 지나서 천천히 아이 낳고 나면 공동으로 바꾸자고 말한 거고요. 이제 막 1년 지났고 아직 애도 안 생겼는데 막말로 제가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저를 죄인의 갑질 사기꾼 취급하세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언성을 높여? 그 싸가지 없는 행동은 어디서 배운 거야? 그리고 왜 여적애가 안 들어서는 거냐고. 둘 다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서. 기억 못 하시나 본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아직 반년도 안 지났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 잃고 나서 속이 뒤숭숭해서 남편한테 조금만 더 미루자고 한 건데 그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못 기다려서 그 난리를 치는 거라고요. 그 말을 믿으라고? 사람 마음 갈 때라고 준호가 초조한 것도 이해가 가지. 너 똑바로 말해. 무슨 약 먹고 있니? 괜히 둘 진짜 애배면 꼼짝 못하고 공동명의로 아파트 나눠야 하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준호 몰래 약 먹어서 애 안 들어서게 하는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남편이나 어머니나 진짜 똑같네요. 어쩜 그렇게 본인들 좋은 대로 상상하시고 그걸 사실처럼 생각하세요? 그거 피해의식이고 망상이에요, 어머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명의 바꿔줄 마음 없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 사기꾼 취급하는 게 억울해서라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제 남편하고 저 둘 사이 문제에 어머님도 끼어들지 마세요. 막말로 이 집 하는데 어머님이나 남편 돈 100원이라도 안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뭐 맡겨둔 것처럼 권리 행사하는 거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이제 이 싸움은 저 혼자와 남편과 시어머니가 편을 먹고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집 문제로 툴툴거리고 시비 거는 것만 감당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모든 집 명의로 귀결시켜서 사람을 쪼아댔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랑 얼굴 맞대고 사니까 자중하고 싸우면 먼저 사과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명절에 시댁에 가니까 사람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투명인간처럼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들으라는 듯이 시집 와서 정승마냥 가만히 있는 며느리는 또 처음 봤네 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혼잣말로 정승같이 대하셔서 정승마냥 있었는데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실까?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시어머니가 아는 지인분이 세금 문제로 급하게 물어볼 게 있다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셨었어요. 평소에는 진짜 말도 잘 안 거시는 분이 오죽 급했으면 먼저 연락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그 지인분 연락처를 물어서 간단하게 해결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문제가 해결되고 시어머니께 문제 잘 해결됐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제게 고맙다, 수고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개똥도 쓸 곳 있으면 안 보인다는데 그래도 세금 계산하는 일에서 어디 쓸 데는 있네. 이게 말이 되나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도 말뿐인 인사는커녕 이건 오히려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제가 헛웃음을 치면서 와, 뭐 좋은 일을 해도 전혀 보람도 없고 기분만 나쁘네요. 그럼 앞으로 개똥같이 쉬운 일 어머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원래는 저와 남편의 싸움이었는데 어느새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저와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되로주고 말로 받는 관계를 유지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너는 도대체 뭐가 잘나서 네 서방이나 우리 집을 무시하냐 라고 따지셨고 저는 오히려 무시당하는 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배려와 호의들이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러다가 한번 시어머니가 폐업을 했던 국밥집을 재오픈한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되로 받았던 걸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쓰라리고 매운 폭탄으로 되돌려주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리했던 식당을 다시 열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래도 넉넉한 상황에서 식당 문을 여는 게 아니라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줄여야겠다고 하셨어요. 국밥집은 국밥 그 자체보다도 밑반찬, 그중에 김치가 가장 중요해서 혹시나 사면 요새 원산지 속이는 곳이 많아서 못 믿고 직접 담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픈하기 전에 300포기는 해놔야겠다고 하셨고 중요한 건 인건비도 아끼기 위해 직접 하겠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근래 집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긴 했는데
또 남편하고는 그때 사이가 괜찮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대신 제게 시비를 거니까 오히려 미안해졌는지 제게 잘했어요. 명의 문제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요.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았을 때라면 알아서 하시라고 모른 척 했겠지만 남편하고도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었고 저도 며느리로서 먼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단단히 착각을 했다는 걸 몰랐었죠. 남편은 김장을 하기로 한 날 당직이라서 같이 못하고 저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김장날이니까 끝나면 다 같이 수육도 해 먹을까 해서 마트에서 좋은 고기도 사가지고 들고 갔어요. 도착한 시댁 거실에는 이미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있더라고요. 왔니? 저기 식탁에 고무장갑이랑 앞치마랑 가져다가 놨다. 그거 입고 여기 무 먼저 썰어. 갈면 채즙 빠져서 맛없으니까 다 손으로 썰어야지. 진짜 도착하자마자 두꺼운 무부터 썰었어요. 의외였던 건 김장한다고 시누이는 시댁에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어머니 고생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서 집에 있나 보네 했는데 퍽이나 시누이는 앞치마는 패션으로 입고 있는 건지 갑자기 무가 달다고 하면서 제가 썰고 있던 무를 가져가서 우걱우걱 먹고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서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거기 너무 듬성듬성 썰었어요. 간격이 안 맞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거슬리면 아가씨가 와서 직접 썰면 되겠네요. 말로는 뭘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시누이는 엉덩이를 소파에서 아예 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풀을 쓰고 김치 속을 준비하시면서 종종 시누이에게 뭐 좀 옮겨달라고 큰 소리로 부를 때만 민기적거리면서 움직였어요. 그렇게 속이 준비가 되고 이제 300포기의 배추를 버무리는 일만 남았네요. 근데 이상한 게 어느 순간 거실에 저 혼자만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제 옆에서 시어머니도 앉아서 배추 3포기 정도 버무리시다가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겠다 하고 일어나셨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다시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시누이도 버무리겠다고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는다고 자리를 떠버리고 저만 혼자 남아서 묵묵히 산처럼 쌓여있는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어요. 저 혼자 김치 3통을 채웠을 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안 오세요? 그랬더니 안방 쪽에서 잠깐, 나 뭐 좀 하고 있다. 너 먼저 하고 있어. 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이미 나 혼자 하고 있었는데 대체 뭘 하시길래 안 오시는 거지 싶어서 김치 속이 묻은 고무장갑을 낀 팔을 어정쩡하게 들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어깨로 문을 밀어서 열었는데 참나, 뭐 좀 하시고 있다는 건 유유자적하게 전기장판 위에 드러누워서 시누이와 마주보고 수다를 떠는 거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김장 안 하세요? 어? 아유, 넌 그걸 못 참아서 찾으러 왔니? 내가 안 움직이던 몸을 써서 허리가 좀 놀랐나 보다. 아파서 통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여기서 좀 지지다가 나갈 테니까 네가 먼저 하고 있어. 몇 통이나 채웠니? 그럼 아가씨는 나와서 같이 좀 하세요. 저걸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왜 혼자 못해요? 언니 돈 많으니까 사람 불러서 시켜요. 요새 돈 많은 사람들은 심부름 대행업체 사람들 불러서 시키던데. 어머, 그런 게 있니? 야, 너 돈도 많은 애가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 그렇게 좋은 게 있었으면 네 시애미 허리도 안 나갔을 텐데. 아직 안 늦었으면 지금이라도 불러봐. 네 말대로 너 혼자 저걸 어떻게 다 하니? 아니, 저 혼자 못하니까 사람을 부를 게 아니라 얼른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나와서 같이 끝내자는 거잖아요. 제가 왜 사람을 불러서 저걸 해결해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어머님 부탁대로 도와드리러 왔고 끝나고 가족들끼리 수육 먹으려고 고기까지 사왔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일은 저 혼자 다 하고 이게 뭐예요? 아유, 또 어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것 좀 봐. 네가 뭐 얼마나 일을 했다고 우는 소리야? 어? 뭐 평소에는 쉽게 돈 벌어서 몸 좀 쓰는 일에서 죽는 소리니? 거봐 엄마. 내가 말했잖아. 절반도 못하고 바로 난리 부릴 거라고. 테스트하면 뭐해? 이미 빤히 정해져 있는데. 뭐라고요? 테스트?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신우의 입에서 터져 나온 테스트라는 말이 제 귓가에 날아와 꽂혔어요. 그 순간 표정이 굳어지고 피가 차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서운 얼굴로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한참 눈을 피하셨고 이내 아주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치셨어요. 아, 네가 우리 집을 좀 무시해야 말이지. 아주 가족 사이에 정도 없이 말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뻗대는지 시험 좀 해보려고 했다. 뭐 잘못됐니? 며느리 하나 봤더니 내 아들 무시하고 나 무시하고 돈 좀 번다고 유세 떨고 뭐 전문직이라서 지 잘난 줄만 아는 게 좀 꼴보기가 싫겠어? 너도 나중에 너 꼭 닮은 며느리 만나봐라. 나처럼 안 하나. 대체 제가 뭘 무시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결혼하고 무시당한 건 저예요. 도움 하나 없이 제 돈으로 저희 아버지 도움으로 집 사서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건 상황 파악도 못하고 공동 명의로 돌려달라고 징징대고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사람 피 말리셨잖아요. 애초에 돈 보탠 거 하나 없는데 권리만 주장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날거지 심보라고 해요. 뭐? 저 싸가지 없는 게 날거지? 건방진 게 어디서 시모를 거지 취급이야. 이 천하의 나쁜 년. 내가 너 세무사라고 모가지 힘 뻣뻣하게 줄 때부터 알아봤어. 이 천하에 빌어먹을 것 같으니라고. 야, 집이나 돈 다 필요 없다. 너 같은 며느리도 필요 없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어머님, 아니 그쪽 며느리 할 생각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중에라도 공동 명의긴 해도 아들 명의로 된 집도 생기고 돈 잘 버는 며느리가 호강도 시켜줬을 텐데 그 주제넘는 욕심 때문에 다 말아먹은 줄만 아세요. 인연이 끝까지. 허리가 아프다는 시어머니는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건지 한 번에 벌떡 일어나서 무서운 기세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말 벌처럼 팔을 뻗어서 제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흔들기 시작했죠. 눈앞이 핑글하고 돌았습니다. 순간 속이 울렁거리고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팔을 뻗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김장을 하다가 온 거라서 양손에는 고무장갑이 껴져 있었고 그 고무장갑은 새빨간 김치 속 범벅이었어요. 그 상태로 팔을 뻗었으니 결과는 정해져 있었죠. 머리채가 잡힌 탓에 시야가 머리카락으로 반쯤 가려졌고 바닥밖에 안 보였는데 제가 팔을 뻗은 순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우, 아이고 내 눈, 아이고 매워 죽겠네. 야 진영아, 물 가져와, 물. 매운 고춧가루가 섞인 김치 속이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 버무려진 거예요. 김장하러 가서 배추를 버무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 얼굴을 버무리고 온 꼴이 됐네요.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과 눈이 화끈거리게 맵고 따가웠는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에도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마주 잡았습니다. 아, 너 이거 안 나? 진영아, 이 인연 좀 나은 데서 떼나. 아니, 먼저 물 먼저 가져와라. 엄마 얼굴 쓰라려 죽겠어. 이 미친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당장 그 손 안 놔? 이제는 시누이까지 합세했습니다. 짧은 팔을 저한테 들이밀면서 다가오는데 저는 얼른 또 잡힐까봐 상체를 뒤로 물렸고 그대로 반대쪽 팔을 시누이 얼굴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에 들어갔잖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따가워. 눈 매워 죽겠네. 아유, 그래서 이 엄마가 물 먼저 가져오라고 했잖아. 야, 너 이거 안 놔? 알겠으니까 이거 놓으라고. 처음에는 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점점 제발 놔달라, 세수만 하고 오겠다, 살려달라고 비는 목소리에 웃음이 터질 뻔했네요. 저는 김치 속이 범벅이 된 고무장갑을 낀 양손에 양손에 시어머니와 신우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폭력을 쓰래요? 어디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쌍으로. 어디 한번 매운맛 좀 봐보던가. 그 구질구질한 속까지 버무려지는지 좀 보게. 그렇게 한참을 양손에 시어머니와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올랐던 울분을 모두 그걸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흘렀을까 시어머니와 신우의 비명이 옆집까지 다 들렸나 봐요. 난동으로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더라고요. 경찰이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야 맵디 매운 싸움이 끝이 날 수 있었고, 저와 시어머니 신우이는 아주 사이좋게 셋이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무슨 살인 미수다 뭐다 하면서 저를 당장 고소한다고 했는데, 저는 당당하게 노동력 착취와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별다른 조치도 없이 가정 내 불화로 훈방 조치가 돼서 별 문제는 없었는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사건을 들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서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남편은 그날 제가 집에 도착하자 무서운 기세로 따지고 들더군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우리 엄마랑 진영이한테 폭력까지 쓸 수 있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머리채 잡힌 건 나고 2대1로 큰일 날 뻔한 것도 나야.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멍청하게 내 손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덤벼서 피 본 거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무리 엄마가 너한테 먼저 달려들었어도 어느 며느리가 같이 싸워. 그것도 뭐? 김치 속으로? 내가 진짜 쪽팔려서. 쪽팔릴 짓은 내가 아니라 당신 가족이 먼저 했어. 애초에 김장한다고 나 부른 것도 나 시험하려고 부른 거래. 내가 진짜 어머님이나 당신 무시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그걸 믿어? 당신 엄마랑 동생 입에서 나온 말이야. 나도 쪽팔려서 믿고 싶지도 않아. 근데 진짜 당신도 참 당신이다. 그래도 요새 잠잠해서 괜찮나 했는데 그냥 그런 척 했던 거네. 끝까지 당신이나 당신 가족은 잘못한 게 없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그 나이에 다시 일하신다는 우리 엄마랑 또 이혼할지도 모르는 내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네 고집이랑 욕심 때문에 피해본 건 나야. 나.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이혼하고 싶어. 아니, 차라리 말 나왔을 때 끝내자. 이혼해, 이혼. 어차피 나 믿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같이 사냐? 이 김에 갈라서자. 갈라서자고. 저는 기세 좋게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들어서 박수를 쳤어요. 제가 아주 즐겁게 박수를 치니까 남편이 불현듯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어쨌든 저는 그 표정을 무시하고 박수를 치다가 말했어요. 그래, 말 언제 하나 했다. 고마워. 먼저 말해줘서. 너 똑똑히 기억해.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나는 아쉬울 것 없어. 오히려 잘 됐지. 이제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우리 아버지 도움받아서 산 집 지분 가져가려고 노리는 인간이랑 헤어지면 나야 마음 편하지. 그래, 갈라서자. 아직 애도 없으니까 지금 갈라서는 게 복잡하지도 않고 현명할 거야. 말 한 번 잘했어. 제가 세상 신나는 것처럼 웃으면서까지 말하니까 남편은 절 빤히 쳐다보고만 있다가 이내 그래, 하자 해, 이혼. 누구는 뭐 아쉬울 것 같냐? 라고 하면서 동의를 했어요. 이제 이런 집에서 살기도 싫으니까 그렇게 소중한 집에서 혼자 잘 살라고 하면서 짐 싸서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저야 남편의 그 똥 자존심 덕분에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저는 바로 이혼 준비를 했어요. 웃긴 게 기세 좋게 이혼하자고 먼저 한 사람이 합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헤어지는 와중에 챙길 거는 챙겨야겠다. 아니, 내 몫이 아닌 것도 뺏어가야겠다는 심보가 너무 고약하지 않나요? 하지만 어차피 벌이도 또 집안일도 제 지분이 훨씬 많은데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궁금하더군요. 근데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 남편이 뻗댄 건 한 몫을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미련이 남아서 그랬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친히 저를 찾아와 알려주더군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자고 해서 마랑 카페로 나갔는데 남편은 아주 까칠해진 얼굴로 새삼 오만한 말들을 제게 하더군요.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막말로 연이 네가 같이 사는 건 우리 엄마나 진영이도 아닌데 왜 그 두 사람하고 싸운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돼? 그냥 우리끼리의 일은 서로 대화로 풀면 되고 이혼까지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거잖아. 넌 끝까지 네 문제를 모르는구나. 그 두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도 똑같이 문제라서 내가 너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너는 뭐 잘못 하나 없는 줄 알아? 따지고 보면 제일 나쁜 게 너야. 그래도 남편이라는 게 우리 둘 문제 시어머니 끌어들이고 나 몰라라 하다가 내가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대판하고 오니까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 그럼 내가 그때 얼씨구나 네 편을 먼저 들었어야 돼? 너도 잘못하긴 했잖아. 저는 이 멍청한 인간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눈앞에 물잔을 들어서 그 인간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냉수 마찰을 한 인간은 쫄딱 맞은 상태로 그대로 굳어 있었고요. 저는 그 냉수보다도 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면 좀 단념이 되겠냐? 멍청한 것도 죄야.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네 대가리로는 끝까지 이해도 못할 거고 그게 내가 너랑 이혼하는 이유다 이 자식아.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고 이것도 못 알아듣고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안 있어. 경찰 부르고 사생활 침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해서라도 네 남은 인생 힘들게 만들어 줄 테니까 어떻게 되나 궁금하면 계속 멍청하게 굴어보든가. 저는 그대로 카페를 빠져나왔고 끝내 그 인간과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재산을 나누긴 해야 했지만 어차피 제 몫은 챙길 대로 챙겼고 집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집에서 저 혼자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고요. 시간이 나면 미혼이거나 똑같이 이혼을 한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시간이 안 맞으면 저 혼자 여행을 갈 때도 있어요. 드라이브도 캠핑도 쇼핑도 예전에는 혼자 하면 외롭다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여유롭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곤 해요. 또 종종 아버지와 함께 등산도 다니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제 뒤를 따라다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창피하거나 자신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외로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혼자이기에 소홀했던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결혼이라는 게 당연시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결혼을 정말 하면 안 되는 인간은 어떤 조건이라도 아예 혼자 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인간과 결혼을 했기에 이런 엔딩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이혼은 분명 씁쓸하고 힘들긴 했지만 이혼 후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아주 평화롭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 혹시 무슨 이유로든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이유도 나 자신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꼭 행복한 결혼 생활,
또 저처럼 혼자이신 분들은 행복한 미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